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 그 뒷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더 빛나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조건. 성공의 씨앗, 분노. 경쟁에서 저도 움츠러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 나도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척 분한 마음이 든다. 실제로 분한 마음에 오기가 생겨 더욱 열심히 하게 된 면도 없지 않다.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는 마을 대표의 허락을 얻어 황폐한 땅을 빌렸다. 이방인은 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남은 땅을 열심히 가꿨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런 땅을 갖고 봐야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텐데 라며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그 황폐했던 땅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토록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저토록 아름다운 밭이 되었는지 묻자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이 땅을 가꾸면서 두고 보자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기량이지만 때로는 분한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히토리 씨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내 제자들은 무척 성실합니다. 늘 열과 성을 다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자 정신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면으로 치고받으면 문제가 될 테니 마음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성과를 내서 상사가 자신을 다시 보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한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음으로써 내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다. 경쟁자나 경쟁사에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시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만들기 때문이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다. 필사란 글자 그대로 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사흘 후에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근육을 키우는 일은 쉬엄쉬엄 운동해서는 되지 않는다.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의 한계를 넘어야 근육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이 뛰어나지만 어딘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밭을 300평이나 경작할 수 있는 사람과 50평만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3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200평만 경작하고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자신도 200평만 경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50평만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작은 땅이라도 잘 가꾸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50평만 경작할 수 있던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결과 점점 근육이 발달해서 60평, 70평, 마침내는 100평도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300평이나 경작할 수 있는데도 200평만 경작한 사람은 점점 근육이 쇠퇴해서 150평, 100평으로 줄게 됩니다. 꾀를 부리고 200평만 경직한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50평을 경작한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50평을 경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세상이 알기 때문이죠. 경작지가 넓고 좁은 것을 떠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응원하고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하늘이 지켜봐 줍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혜든 힘이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사람의 그릇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그릇이라도 빛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꿰지 않은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도 자꾸 써야 활력이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마다 출생지도 다르고 외모나 성격도 다르다. 사람의 그릇 역시 쓰임도 제각각이고 가치도 다양하다. 사람의 그릇 중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사람은 늘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슈퍼에 사과를 사러 갔다고 하자. 사과는 부사, 아오리, 오린, 홍옥, 조나골드 등 품종이 다양하다. 가격도 맛도 다르다.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크기가 다르고 상처가 난 정도도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나름의 기준으로 사과들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사과를 고른다. 이처럼 사람도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얼굴, 키, 몸매, 학력, 직장, 자격, 능력 등 척도도 다양하다. 큰 그릇을 가지려면 자 마음껏 비교하시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나온 이상 반드시 비교당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옷 가게에 가면 저 옷보다 이 옷이 좋네요 라며 정작 자신은 비교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자 어디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자세를 갖는 편이 좋다.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비교할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비교 기준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 기준은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남이다. 회사에서 당신은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라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당신은 그릇이 정말 작은 남자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이다. 그리고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그릇이란 무언가를 담는 접시이므로 크기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한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그릇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평생에 걸쳐 키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흔히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한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릇은 하늘이 준 이동수단이 아닐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은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서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내 인생도 다양한 시련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며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하늘이 준 시련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늘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꿈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번에는 돈을 지키는 능력이 갖고 싶어집니다. 돈은 사치스럽게 쓰면 반드시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바로 돈을 훔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둑들은 돈 가진 사람에게 어떤 틈이 있는지 예리하게 노립니다. 도둑을 조심하려면 경비를 철저히 하거나 수상한 사람을 경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둑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말에 들뜬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서 빚더미에 앉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가야 할 곳에만 가야 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가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량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예를 들어 지위나 명예에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곳을 긁어주는 투자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 사람은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금세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약한 남자는 여자로 망하고 연예인에게 약한 사람은 연예인에게 얽혀 망합니다.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 나가는 수행입니다. 나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기부를 부탁받을 때 가장 약해진다. 냉정히 거절했다가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구두쇠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고민을 할 즈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은 빌린 돈 덕분에 잠시 일이 잘 풀렸다 해도 언젠가 다시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뒤늦게 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 돈 버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금액만 돌려주세요. 에미코 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승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구두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심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쓸 때 돈을 허술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써서 도망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돈도 사람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명의 군대를 가진 장군이 군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300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돌격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워도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 해도 200에서 300명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1만엔이든 1엔이든 똑같습니다. 결코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기부를 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 깊이 감흥이 일어서 돈을 내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사막을 푸르게 가꾸자라는 말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자라는 말은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학교라면 손살에 치는 사람이거든요. 나처럼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억지로 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말해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에 우러난다면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돈을 내면 됩니다. 록펠러가 여러 재단을 만들어 기부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원해서였습니다. 올바른 때란 곧 진심으로 원하는 때입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에미코 씨에게는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일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산골 마을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혈혈단신 도쿄에 올라온 여성이 열심히 일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요. 근사한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도 살게 됐습니다. 에미코 씨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꿈을 심어주는 것이 에미코 씨의 사명입니다. 기부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에미코 씨는 기부보다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데 힘쓰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미코 씨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도록 선망의 대상이 되는 수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사람은 미숙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지만 인간은 혼자 힘으로 걸으려면 1년이 걸린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까지는 3년이 걸리고 성인이 되려면 20년은 좋게 걸린다. 어쩌면 사람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성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기가 소리를 내고 그것이 단어가 되어 잃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뒤집기를 하면 다음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두 발로 일어서는가 싶더니 마침내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무척 기뻐한다. 아이도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성장이 자신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안다. 어릴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걷기를 포기하는 아이는 없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의 아픔보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반드시 걸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나 못해 하며 한계를 그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기쁨,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쇠퇴해도 마음은 언제까지나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의 성장에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데도 끝은 없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기쁨이 커질 뿐 아니라 매력도 많아진다. 10년도 더 전에 스승이 처음으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휴대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쓸 일이 생기면 전화가 놓여있는 장소까지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척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다기능 휴대전화가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휴대전화기가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지도 않았고 통화 이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이야기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대화뿐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다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늘려가기로 했다. 기능이란 그것을 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기능이라 부를 수 있다. 사용자에게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방해물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매력을 쌓는 지름길이다. 다양한 기능을 해내려면 난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서 할 수 없던 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면 된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한다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든지 남은 시간에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기량이 된다. 나눌 수 있는 지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고른 영양이 중요하다. 식욕이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근본적인 욕구이다. 배가 고픈 이유는 몸이 영양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하다. 마음의 영양이란 바로 배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알고 싶은 욕구는 마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힘들게 얻은 마음의 영양분을 써먹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썩히는 일이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며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졌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자신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뽐내려는 그런 말뿐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머리 변비구나 라고 생각한다. 머리 변비란 머리에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변비가 생기듯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머리 변비가 생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알았다면 즉시 실천해야 한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얻은 지혜를 주변에도 퍼뜨려야 한다.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한 사람은 분명 성공한다. 더불어 자신의 지혜를 주변에도 퍼뜨릴 줄 안다면 성공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한다. 이만큼 공부했으니 다 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즐기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나눠 주어야 한다. 지혜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많아진다. 다시 말해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작은 그릇으로는 무엇이든 주고받기가 어렵다. 그릇이 작으면 자신의 것만 담기에도 벅차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도 금세 흘러 넘치고 만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잔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릇이 크면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사람은 평생에 걸쳐 공부하며 그릇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곧 그릇을 키우는 수행이고 인생이라는 여행이다. 그러나 그 여행의 테마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기술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그릇을 키운다. 스포츠에, 양육에 또는 교육에 인생을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천재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나도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동료가 필요하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그릇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도와주고 수행하고 즐기면서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동료를 갖는 것이다.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다. 신바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하겠다.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란 자신의 기분을 늘 밝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기분에는 신바람 나는 상태와 그저 그런 상태, 그리고 언짢은 상태가 있다. 늘 언짢은 사람에게는 자꾸 언짢은 일이 생긴다. 그저 그런 상태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기분이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신바람 나는 사람에게는 어쩐지 좋은 일이 잇따라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신바람 내며 살기로, 즉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스려서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 주변에서는 어쩐 일인지 언짢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며 왜 언짢았는지, 왜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곧 내 감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사심없이 축하해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등을 분해하는 언짢은 마음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며 자신을 비난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평가는 상대방이 받잖아 라든가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언짢은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나 행동의 한계를 긋고 그릇을 작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나를 앞세우는 마음에 있었다. 그 뒤부터 나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럼 뭐 어때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니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라면서 그래도 불안이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반성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불어 주변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심히시군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을 전하자 내게 일어나는 일도
서서히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 커진 결과다. 사람의 그릇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앞으로는 기술이나 요령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정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매력과 기량이다. 그릇이 크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늘 신바람 나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빼면 달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야를 넓히고 꿈을 잃지 마라.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목표와 포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공 굴리기에 쓸 공이 없다는 사실을 운동의 전날에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신이 말한 포기와 내가 생각하는 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목표입니다. 운동회를 즐기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운동회에 쓸 공이 필요하면 공을 구할 때까지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때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공은 원래 필요가 없었어 라고요. 그런 뒤에 공 없이 즐겁게 운동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 대신 굴릴 만한 다른 것을 직접 만들어도 좋고 공 대신에 사람을 구르는 인간 공 굴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 굴리기 말고 다른 경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운동회를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해서 늘 같은 일만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큰일은 아니다라는 말은 곤란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도 큰일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법을 바꾸고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공 굴리기에 쓸 공이 없다는 것은 반 친구 모두가 직면한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큰일로 본 반면 히토리 씨는 방법을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문 학교를 졸업한 나는 아카사카에 있는 지압 치료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정치인이나 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근무라고 해도 급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100% 성과급제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지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압 기술뿐 아니라 접객 기술도 배웠다. 그때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근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압사로서 그릇을 기술뿐 아니라 접객이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압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압사가 되었다. 지압사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나날을 보내던 무렵 돌연 홋카이도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는 생각 끝에 홋카이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홋카이도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도쿄에서 지압사 일을 계속했을 것이고 히토리 씨의 일을 도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홋카이도로 돌아와 오비 히로시의 지압원을 개업했다. 개업 초기에는 한가했지만 지역 신문에 소개된 뒤부터
손님이 늘어서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퍼지며 매출도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토리 씨가 홋카이도로 여행을 왔다. 크지는 않아도 직접 가게를 열고 순조롭게 매출을 올리며 경영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히토리 씨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 가게는 몇 평이죠? 임대료는 얼마죠? 지금 이 가게를 24시간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내 얄팍한 경영 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사는 나뿐이었으므로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맞을 수 있는 손님의 수는 한계가 있었다. 행여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기라도 하는 날에는 가게의 매출이 제로였다. 이런 상태를 24시간 100% 활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지압사가 된 뒤로 지압 기술을 갈고 닦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법이라고 믿고 기술 향상에만 매진했다. 그러나 독립해서 경영자가 되어보니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내 머리를 기술자의 머리에서 경영자의 머리 또는 사업가의 머리로 바꿔야 했던 것이다. 내가 만약 줄곧 기술자로 남았다면 기술자로서의 그릇만 키울 뿐 그 이상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후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손님들이 지인에게 추천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변비가 말끔히 나았어요. 어깨 결림과 요통이 사라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등 복용 후 효과를 보았다며 기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이 들려왔다. 그쯤 손님들의 사용 후기를 정리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손님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용 후기를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손님들에게 보여주자 무척 기뻐했다. 한 발 나아가 신문에 전단 광고도 넣어보았다.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 지압원을 시작할 무렵에는 5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300만, 500만 엔까지 늘었다. 지압 치료만 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시간에 3,500엔 남짓을 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단 몇 분만 해도 몇만 엔을 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지압 치료를 그만두고 건강식품 판매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번 돈을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두곤 했다. 그 돈이 몇백만 엔까지 불어나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서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돈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 즐겁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자 히토리 씨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갑자기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이 낮아 보여서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에미코 씨는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잖아요. 나중에 하늘이 기뻐할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늘도 반드시 에미코 씨의 편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히토리 씨의 조언을 들으니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뒤로 돈을 버는 그릇만이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그릇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또 차후에 시간 낼 때 바로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토 히토리의 그릇, 그 뒷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더 빛나고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조건. 성공의 씨앗, 분노. 경쟁에서 저도 움츠러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쓰기는 했지만 사실 나도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척 분한 마음이 든다. 실제로 분한 마음에 오기가 생겨 더욱 열심히 하게 된 면도 없지 않다. 언젠가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는 마을 대표의 허락을 얻어 황폐한 땅을 빌렸다. 이방인은 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남은 땅을 열심히 가꿨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런 땅을 갖고 봐야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텐데 라며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그 황폐했던 땅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밭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토록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저토록 아름다운 밭이 되었는지 묻자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이 땅을 가꾸면서 두고 보자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기량이지만 때로는 분한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히토리 씨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내 제자들은 무척 성실합니다. 늘 열과 성을 다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자 정신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면으로 치고받으면 문제가 될 테니 마음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성과를 내서 상사가 자신을 다시 보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게임을 통해 한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음으로써 내 그릇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었다. 경쟁자나 경쟁사에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시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만들기 때문이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다. 필사란 글자 그대로 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사흘 후에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하게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한계인 것이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근육을 키우는 일은 쉬엄쉬엄 운동해서는 되지 않는다. 조금 힘들다 싶을 정도의 한계를 넘어야 근육이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이 뛰어나지만 어딘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밭을 300평이나 경작할 수 있는 사람과 50평만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3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200평만 경작하고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자신도 200평만 경작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50평만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작은 땅이라도 잘 가꾸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50평만 경작할 수 있던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결과 점점 근육이 발달해서 60평, 70평, 마침내는 100평도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300평이나 경작할 수 있는데도 200평만 경작한 사람은 점점 근육이 쇠퇴해서 150평, 100평으로 줄게 됩니다. 꾀를 부리고 200평만 경작한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50평을 경작한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50평을 경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는 세상이 알기 때문이죠.
경작지가 넓고 좁은 것을 떠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응원하고 게으름을 피운 사람은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하늘이 지켜봐 줍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혜든 힘이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 사람의 그릇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쓰지 않으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그릇이라도 빛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꿰지 않은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도 자꾸 써야 활력이 생기고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마다 출생지도 다르고 외모나 성격도 다르다. 사람의 그릇 역시 쓰임도 제각각이고 가치도 다양하다. 사람의 그릇 중 가치가 없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여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사람은 늘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슈퍼에 사과를 사러 갔다고 하자. 사과는 부사, 아오리, 오린, 홍옥, 조나골드 등 품종이 다양하다. 가격도 맛도 다르다.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크기가 다르고 상처가 난 정도도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나름의 기준으로 사과들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사과를 고른다. 이처럼 사람도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기 마련이다. 얼굴, 키, 몸매, 학력, 직장, 자격, 능력 등 척도도 다양하다. 큰 그릇을 가지려면 자 마음껏 비교하시오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나온 이상 반드시 비교당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옷 가게에 가면 저 옷보다 이 옷이 좋네요 라며 정작 자신은 비교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비교당하는 것을 피하기보다는 자 어디 한번 비교해봐라 라는 자세를 갖는 편이 좋다. 타인이 어떤 기준으로 나를 비교할지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비교 기준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 기준은 스스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남이다. 회사에서 당신은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라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당신은 그릇이 정말 작은 남자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이다. 그리고 누구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그릇이란 무언가를 담는 접시이므로 크기가 클수록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한 사람만을 받아들이는 그릇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그릇을 키우고 싶은가? 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평생에 걸쳐 키우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흔히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한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릇은 하늘이 준 이동수단이 아닐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하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릇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은 인간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서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시련을 주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내 인생도 다양한 시련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며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하늘이 준 시련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늘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곳에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이 꿈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번에는 돈을 지키는 능력이 갖고 싶어집니다. 돈은 사치스럽게 쓰면 반드시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바로 돈을 훔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도둑들은 돈 가진 사람에게 어떤 틈이 있는지 예리하게 노립니다. 도둑을 조심하려면 경비를 철저히 하거나 수상한 사람을 경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둑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말에 들뜬 나머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나서서 빚더미에 앉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가야 할 곳에만 가야 합니다. 돈을 벌었을 때가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량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예를 들어 지위나 명예에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곳을 긁어주는 투자 이야기가 먹힙니다. 그런 사람은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금세 넘어갑니다. 여자에게 약한 남자는 여자로 망하고 연예인에게 약한 사람은 연예인에게 얽혀 망합니다. 하늘의 시련은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단련해 나가는 수행입니다. 나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기부를 부탁받을 때 가장 약해진다. 냉정히 거절했다가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구두쇠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런 고민을 할 즈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빌려주면 모처럼 찾아온 배움의 기회를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은 빌린 돈 덕분에 잠시 일이 잘 풀렸다 해도 언젠가 다시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뒤늦게 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기보다 돈 버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금액만 돌려주세요. 에미코 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승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구두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심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쓸 때 돈을 허술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써서 도망가 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돈도 사람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명의 군대를 가진 장군이 군사는 얼마든지 있으니 300명 정도는 죽어도 괜찮다, 돌격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워도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 해도 200에서 300명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1만엔이든 1엔이든 똑같습니다. 결코 허술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기부를 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 깊이 감흥이 일어서 돈을 내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사막을 푸르게 가꾸자라는 말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자라는 말은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학교라면 손살에 치는 사람이거든요. 나처럼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억지로 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말해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 깊이 공감에 우러난다면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돈을 내면 됩니다. 록펠러가 여러 재단을 만들어 기부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원해서였습니다. 올바른 때란 곧 진심으로 원하는 때입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에미코 씨에게는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일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산골 마을에서 학교를 졸업한 뒤 혈혈단신 도쿄에 올라온 여성이 열심히 일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요. 근사한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도 살게 됐습니다. 에미코 씨는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꿈을 심어주는 것이 에미코 씨의 사명입니다. 기부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에미코 씨는 기부보다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데 힘쓰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미코 씨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도록 선망의 대상이 되는 수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사람은 미숙한 동물이다. 다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지만 인간은 혼자 힘으로 걸으려면 1년이 걸린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까지는 3년이 걸리고 성인이 되려면 20년은 좋게 걸린다. 어쩌면 사람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성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기가 소리를 내고 그것이 단어가 되어 잃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뒤집기를 하면 다음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두 발로 일어서는가 싶더니 마침내 아장아장 걸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무척 기뻐한다. 아이도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성장이 자신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안다. 어릴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도 걷기를 포기하는 아이는 없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의 아픔보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반드시 걸을 수 있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나 못해 하며 한계를 그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하는 기쁨,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쇠퇴해도 마음은 언제까지나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의 성장에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데도 끝은 없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기쁨이 커질 뿐 아니라 매력도 많아진다. 10년도 더 전에 스승이 처음으로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기능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휴대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쓸 일이 생기면 전화가 놓여있는 장소까지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척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다기능 휴대전화가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휴대전화기가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지도 않았고 통화 이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흘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대화뿐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찍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다. 다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늘려가기로 했다. 기능이란 그것을 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기능이라 부를 수 있다. 사용자에게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방해물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매력을 쌓는 지름길이다. 다양한 기능을 해내려면 난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도전해서 할 수 없던 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면 된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한다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든지 남은 시간에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혀나가면 그것이 곧 매력이 되고 기량이 된다. 나눌 수 있는 지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고른 영양이 중요하다. 식욕이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근본적인 욕구이다. 배가 고픈 이유는 몸이 영양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몸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음에도 영양이 필요하다. 마음의 영양이란 바로 배움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알고 싶은 욕구는 마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힘들게 얻은 마음의 영양분을 써먹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썩히는 일이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며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졌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자신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뽐내려는 그런 말뿐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머리 변비구나 라고 생각한다. 머리 변비란 머리에 지식을 쌓아두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변비가 생기듯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머리 변비가 생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알았다면 즉시 실천해야 한다. 지식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얻은 지혜를 주변에도 퍼뜨려야 한다.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한 사람은 분명 성공한다. 더불어 자신의 지혜를 주변에도 퍼뜨릴 줄 안다면 성공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실천해야 한다. 이만큼 공부했으니 다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즐기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나눠주어야 한다. 지혜를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많아진다. 다시 말해 그릇이 커지는 것이다. 작은 그릇으로는 무엇이든 주고받기가 어렵다. 그릇이 작으면 자신의 것만 담기에도 벅차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아도 금세 흘러 넘치고 만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잔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릇이 크면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사람은 평생에 걸쳐 공부하며 그릇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곧 그릇을 키우는 수행이고 인생이라는 여행이다. 그러나 그 여행의 테마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기술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그릇을 키운다. 스포츠에, 양육에 또는 교육에 인생을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천재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나도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동료가 필요하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그릇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도와주고 수행하고 즐기면서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동료를 갖는 것이다. 그릇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다. 신바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하겠다.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이란 자신의 기분을 늘 밝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기분에는 신바람 나는 상태와 그저 그런 상태, 그리고 언짢은 상태가 있다. 늘 언짢은 사람에게는 자꾸 언짢은 일이 생긴다. 그저 그런 상태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기분이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일들만 일어난다. 신바람 나는 사람에게는 어쩐지 좋은 일이 잇따라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신바람 내며 살기로, 즉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스려서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 주변에서는 어쩐 일인지 언짢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며 왜 언짢았는지, 왜 기분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곧 내 감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사심없이 축하해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등을 분해하는 언짢은 마음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며 자신을 비난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좋은 평가는 상대방이 받잖아 라든가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언짢은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나 행동의 한계를 긋고 그릇을 작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나를 앞세우는 마음에 있었다. 그 뒤부터 나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럼 뭐 어때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니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라면서 그래도 불안이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반성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잘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불어 주변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심히시군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을 전하자 내게 일어나는 일도 서서히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 커진 결과다. 사람의 그릇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앞으로는 기술이나 요령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정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매력과 기량이다. 그릇이 크면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늘 신바람 나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빼면 달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야를 넓히고 꿈을 잃지 마라.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목표와 포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공 굴리기에 쓸 공이 없다는 사실을 운동의 전날에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신이 말한 포기와 내가 생각하는 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목표입니다. 운동회를 즐기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운동회에 쓸 공이 필요하면 공을 구할 때까지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때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공은 원래 필요가 없었어 라고요. 그런 뒤에 공 없이 즐겁게 운동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 대신 굴릴 만한 다른 것을 직접 만들어도 좋고 공 대신에 사람을 구르는 인간 공 굴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 굴리기 말고 다른 경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운동회를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해서 늘 같은 일만 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큰일은 아니다라는 말은 곤란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도 큰일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법을 바꾸고도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공 굴리기에 쓸 공이 없다는 것은 반 친구 모두가 직면한 문제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큰일로 본 반면 히토리 씨는 방법을 바꿔보자고 생각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문 학교를 졸업한 나는 아카사카에 있는 지압 치료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정치인이나 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근무라고 해도 급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100% 성과급제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지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압 기술뿐 아니라 접객 기술도 배웠다. 그때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근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압사로서 그릇을 기술뿐 아니라 접객이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압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압사가 되었다. 지압사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나날을 보내던 무렵 돌연 홋카이도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나는 생각 끝에 홋카이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때 홋카이도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도쿄에서 지압사 일을 계속했을 것이고 히토리 씨의 일을 도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홋카이도로 돌아와 오비 히로시의 지압원을 개업했다. 개업 초기에는 한가했지만 지역 신문에 소개된 뒤부터 손님이 늘어서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퍼지며 매출도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히토리 씨가 홋카이도로 여행을 왔다. 크지는 않아도
직접 가게를 열고 순조롭게 매출을 올리며 경영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히토리 씨의 반응은 의외였다. 이 가게는 몇 평이죠? 임대료는 얼마죠? 지금 이 가게를 24시간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내 얄팍한 경영 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사는 나뿐이었으므로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맞을 수 있는 손님의 수는 한계가 있었다. 행여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기라도 하는 날에는 가게의 매출이 제로였다. 이런 상태를 24시간 100% 활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지압사가 된 뒤로 지압 기술을 갈고 닦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법이라고 믿고 기술 향상에만 매진했다. 그러나 독립해서 경영자가 되어보니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내 머리를 기술자의 머리에서 경영자의 머리 또는 사업가의 머리로 바꿔야 했던 것이다. 내가 만약 줄곧 기술자로 남았다면 기술자로서의 그릇만 키울 뿐 그 이상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후 가게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했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손님들이 지인에게 추천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변비가 말끔히 나았어요. 어깨 결림과 요통이 사라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등 복용 후 효과를 보았다며 기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많이 들려왔다. 그쯤 손님들의 사용 후기를 정리해보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손님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용 후기를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손님들에게 보여주자 무척 기뻐했다. 한 발 나아가 신문에 전단 광고도 넣어보았다.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 지하번을 시작할 무렵에는 50만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300만, 500만 엔까지 늘었다. 지압 치료만 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시간에 3,500엔 남짓을 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단 몇 분만 해도 몇만 엔을 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지압 치료를 그만두고 건강식품 판매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번 돈을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두곤 했다. 그 돈이 몇백만 엔까지 불어나자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서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돈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 즐겁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이런 마음을 털어놓자 히토리 씨는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갑자기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이 낮아 보여서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에미코 씨는 손님을 기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잖아요. 나중에 하늘이 기뻐할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늘도 반드시 에미코 씨의 편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히토리 씨의 조언을 들으니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뒤로 돈을 버는 그릇만이 아니라 번 돈을 지키는 그릇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또 차후에 시간 낼 때 바로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